잠시 후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후보 4명을 가리는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지만 본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번 결과에 지지자들과 후보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한편 11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2차 출석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이 많습니다. 이슈들 김연아 전 의원, 소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뒤에 국민의힘 본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4명 나오겠죠. 그리고 뭐 최고위원도 가려지게 될 거고 청년 최고위원도 이렇게 어떤 후보들이 올라갈까 예상이 되는데 관전 포인트 어떤 부분 저희가 좀 주목해서 잠시 뒤에 나오는 인원들 보면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많은 후보들이 예. 출마를 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되고 또 이번에는 100% 책임당원, 당원 네. 중심의 투표를 한다는 측면에서 뭐 여태까지 여론조사하고 어느 정도의 격차를 두는지, 뭐 일명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는 지금 당대표는 현재 6명 중에서 4명으로 추려지게 그렇습니다. 되고요.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 13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어제와 그저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8명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 또 청년 최고도 이번에는 11명이나 네. 지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4인이 추려지는데 이 각각의 면면들이 지금 일명 뭐 여론에서 얘기하는 친윤과 비윤과 반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아마 예. 국민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어쨌든 우리가 예측하는 인물들이 이 안에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결선 투표도 있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결정되고 나면 이 후보들 간의 결선 투표를 두고 어떤 조합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당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4인으로 뭐 이렇게 이제 치러지는데 나머지 이제 최고위원, 청년 최고 부분도 이제 뭐 관심이 있겠지만 당 대표 선거에 좀 관심을 모두 가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천하람 새롭게 뒤늦게 들어온 천하람이라는 그 청년 정치인의 당대표가 과연 컷오프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2강 2중이 될지, 2강 2약이 될지, 2강 1중 1약이 될지는 뭐 이제 그건 안 나오겠죠.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보는 부분들은 이 전체 과정 자체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4인 경선이 됐을 때 이제 오늘 컷오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윤곽이 드러나면 이 부분에서 또 어떤 구도로 서로 간에 손을 잡고 가야 될지 오늘 이제 4인이 되고 나면 아마 메시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서 아마 서로 간에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인단 규모도 집계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선거인단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면면을 좀 살펴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눈여겨 보이셨나요? 일단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에 비해서는 지금 자그마치 2.5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별 좀 구성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남이 40%, 수도권이 38%라서 수도권의 비중이 이제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0의 비율도 지금 이제 한 32.4% 정도로 굉장히 높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50대 이상의 선거인단이 전체의 한 67.6%를 점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딱히 저희 당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구조가 사실은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가장 좀 예전에는 잘 모르고 깜깜이로 했다면 이제는 좀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투표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천하람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구도하에서 당대표 컷오프에 정말 올라탈 수 있을지 저는 뭐 그런다면 또 이 지금 대표 선거인단의 투표 성향을 좀 미리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컷오프를 네. 넘어서 이 2차 경선으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네. 사실은 또 한 번의 마지막 최종 선거에 어떤 모습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천안 후보가 중요한 리트머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인단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뭐 지역별, 연령별 볼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데 지역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수도권의 인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확실히 늘었고 영남권이 좀 줄었고 이런 부분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 표심을 국민의힘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도권에 이렇게 선거인단이 늘어났다는 것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자체는 여야가 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말하자면 민주당에 많은 표를 주셨던 수도권 표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84만 중에 저는 이게 이제 이 표심 자체가 늘어났다고 해서 민주당과의 표심하고 이렇게 좀 이게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도권 쪽에 당원을 늘리는 작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국민의힘이. 저는 이 수도권이나 2040 부분에 있어서 좀 퍼센테이지가 선거인단이 올라간 부분은 이준석 네. 효과다. 불과 뭐 한 2년이 좀 채 안 됐지만 예. 이준석이 당시에 이준석 대표 자체가 전 대표가 당시 뭐 주호영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중진 의원들을 제치고 당 대표를 말하자면 거머쥐었잖아요. 예. 당시에 그 힘이 됐던 게 수도권 2040의 표일 수도 있다. 저는 예. 그래서 아까 천하람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냥 아주 좀 단정컨대 천하람 후보는 컷오프에 통과할 것 같아요. 4인 안에는 그렇죠. 무조건 4위 안에 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예. 그 4위 안에 들고 나서 지금 뭐 영남권은 5% 포인트가 지난 전대 대비 줄어들었고 2040은 올라갔잖아요. 비중이. 네. 예. 그럼 결국엔 50대가 주축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2040의 수도권 표심이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윤심과 그다음에 당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2040의 수도권 표심. 이게 향배를 가를 것 같아요. 이 부쩍 늘어난 이 수만을 놓고도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표의 영향력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일명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표에 선거인단이 늘어난 것에 의한 영향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는 누가 지시한다고 당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투표하고 이러는 일들이 사실은 이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그 개딸들의 파워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그 아까 이제 서부 대변님께서 이준석 대표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2040의 뭐 당원수가 많이 늘었다. 저는 뭐 2030까지는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저도 경기도에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보면 대선 지선을 위해서 정말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서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찾는 과정에서 제일 원인이 뭐였냐면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조직이 약하다. 예, 근데 그 조직에는 사실은 책임당원, 예.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의 수가 민주당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보통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과거에는 한 3분의 2 이상이 영남권에 표준되어 있었고 수도권은 거의 전멸이었는데 네. 이번 저희가 사실은 대선과 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도권에서 책임당원을 많이 늘렸다. 근데 그 책임당원에는 반드시 2030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60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표심에 대한 방향이 정말 앞으로의 선거와 저는 뭐 이 국정운영 방안에서 어떤 지지를 당원들에게 받을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보면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처음에만 높나 싶었는데 쭉 이어지는 것 같고 사실 오늘도 1번 질문으로 저희가 전당대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투표율로 바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투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예측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예. 예, 그러나 이런 뉴스와 컨벤션 효과가 없을 때보다는 투표율이 저는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이준석 대표 당대표 됐을 때도 투표율이 조금 높았을 거예요. 일단 45% 됐던 네,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점점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의 참여, 역할,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추세라고 보면 이번에도 지난번 정도에 특히 이번에는 이제 100% 당원 투표이다 보니까 네. 저도 현장에서 그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 나한테 투표권이 있나요?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당비가 나가다가 중단되신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그 자동이체가 잠시 멈추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본인은 책임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현장에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 저희가 옛날에 일반 당원에서 책임 당원으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아무리 저희가 강권하고 유도해도 잘 그게 통하지 않았는데 네. 이젠 당원 스스로들이 전화하셔서 나 책임 당원이냐 물어보고 책임 당원으로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니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100% 당원 투표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당원들 간의 어떤 결속을 높이는 굉장히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런 컨벤션 효과 여러모로 인해서 저는 뭐 이번 투표율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높은 투표율이 누군가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컷오프의 단계에서는 6천 명만 저희가 셀렉트해서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하는 거고 84만 명은 마지막 전당대회 때 네. 보여지는데요. 재밌는 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4명 가운데 이제 당 대표로만 놓고 보면 이 4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결선 투표 없이 좀 가게 하고 싶다라는 만약에 민심이 쏠린다면 네. 초기에 한 사람한테 몰릴 수도 있죠. 그러나 초기에 이게 너무 팽팽해서 사실은 다 분산된다라고 하면 당심의 결정적인 어떤 그런 빅뱅은 저는 결선 투표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컷오프 되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유세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잖아요. 네. 이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안에 민심이 너울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어제 나경원 대표와 전 대표와 이제 김기현 네. 지금 후보 간에 사실은 또 좀 뭐 같이 연대를 하는 모습이 예.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그것이 반영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 김기현 후보가 좀 높은 지지도를 나타내는 조사로 나온 조사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이 4명에게 분산된 표를 줄 거냐 아니면 당심이 한쪽으로 몰아서 결선 투표 없이 갈 거냐라고 하는 민심의 방향도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지만 투표율이 2년 간격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서 네. 저 당시에 2021년에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분석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투표율 좀 전망하시는지 그 유불리까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투표율은 높아질 공산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선거의 3대 요소가 이제 구도, 인물, 정책입니다. 근데 대부분 전당대회에서 정책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구도 자체를 보면 결국 이 구도 자체가 그냥 당원들이 보더라도 과정이 공정했느냐. 과정 좀 불공정했어요. 그런데 이 윤심이 나타나서 구도 자체를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많은 좀 강력한 후보들을 쳐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후보군에서 또 팽팽하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나 뭐 그리 분류는 안 되지만 예전에 유승민, 나경원 그리고 천하람 후보 이런 등장들이 네. 결국엔 구도 싸움이 윤심이 당심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당심은 민심으로 이어지느냐 이 구도가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의사표명을 통해서 그 시그널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 참여할 공산이 크고요.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정 속에서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용산이 이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김기현 후보는 압도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이겼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 뭐 김한 연대 김한이 아니죠. 김나죠. 김나연대까지 예. 가면서도 아직까지 뒤집지 못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 인물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은 이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을 선택할 거야. 근데 보면은 조금 박하게 얘기를 하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안 됐어요. 다 옆에서 거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뭔가 메시지를 내고 구도를 만들고 그렇게 치고 나간 것은 없다. 근데 과연 이게 윤심이라는 이름 하에 당원들이 과연 표를 줄 것인가. 안철수 후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메시지가 있고 본인의 어떤 인물, 인지도는 높지만 결국에는 용산의 눈치를 보고 결국에는 당심의 눈치를 볼지 용산의 눈치를 볼지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원들은 이런 거 다 싫다. 아무리 이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어도 정의로운 결과를 나는 우리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표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인물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욕구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구도와 인물 측면을 두 개 다 봤을 때 예. 아마 지난 전대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 보입니다. 이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기현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논란입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면서 관계자 제명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어 나올 수 있는 건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좀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인 것 같고 예. 이건 약간 사고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는 당 관계자라고 해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 캠프에서 계시는 분들이 네. 이제 공식적인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비공식적인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기사나 발언을 조금 뭐 시장에 속히 이제 흘러보낸다 네.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 뭐 저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부적절해 보이지는 그러니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접전을 보이고 있는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제 특히 뭐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1위로 나온 조사도 있는데 이제 이런 조사가 나오면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 뭐 예. 선거라는 게 사실 이런 거 갖고 무수하게 고소 고발을 하고 이의 제기하는 게 그럼요. 선거입니다. 그래서 뭐 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굉장히 지금의 전대가 본선거를 방불케 한 아주 치열한 네네. 접전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거 출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수정됐더라고요. 정치권 관계자라고 좀 멘트가 수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 측은 범죄 행위다 그러고 당 선관위에서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반칙은 맞죠. 원래 룰이 이 경쟁이라는 거는 어떤 룰 안에서 그 룰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 집계를 통해서 어떤 선입견을 주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칙은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만하죠. 지금 보면은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둘 다 팽팽하잖아요. 김기현 후보가 여러 가지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당 관계자에서 정치권으로 바뀌었다는 건 누가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현 후보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요? 뭐 안철수 후보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했을까요? 근데 김기현 후보는 우리 캠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일부러 올려서 김기현 후보가 뭐 되게 반칙을 하는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뭐 깊이 혹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반칙은 늘 있습니다. 뭐 이건 민주당, 뭐 국민의힘 어느 당이건 간에 경기 중에는 축구도 그렇잖아요. 팔도 끌고 뭐 안 보이는 곳에서 잡아당기기도 하고 발도 겁니다. 하지만 상대를 다치게 하는 반칙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모습도 있었습니다. 연대를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던 표정에 대한 해명도 있었습니다.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대표는 이미 손에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함께 가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김기현 당선을 위해서 길 같이 하기로 했다. 손을 잡았다. 그 부분은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사실입니다. 더 큰 대의,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굉장히 질문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나 봐요. 여러 가지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참 정치인은 표정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처음에 이제 저 장면이 나오기 전에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지금 후보 간의 어떤 이렇게 같이 서 있는 나란히 서 있는 예.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 다 표정이 너무 굳어 있다. 뭐 해석이 이렇게. 참 많았습니다. 네, 해석이 참 많았죠. 그러면서 과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막 갖다 대면서 이게 막 비교를 하기도 네네네. 했었죠. 근데 또 이제 며칠 뒤에 그걸 많이 여론을 해서 그런지 또 두 분 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뭐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네. 지난번에도 불출마 선언할 때 출마보다 불출마가 더 용기가 필요했다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본인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김기현 후보가 만나자고 하니까 만난 건데 지금 이제 당원 당규상 당협위원장들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태에서 뭐 웃기도 그렇고 뭘 말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어정쩡했던 게 있는데 그걸 갖고 뭐 강제로 네. 그랬다 하기 싫은데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억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당 내에서는 야 분열돼서는 안 된다. 과거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그러니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다들 그게 바뀌었다고. 예. 진보는 지금 부패로 망하게 생겼고 네. 보수는 분열로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당이 뭔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원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걸 가장 현장에서 많이 아는 분이 저는 저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내 전당대회를 위해서 현장을 다 돌고 계시고 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심을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큰 경험이 있으신데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을 당의 중진으로서 가장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저런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표정이든 저는 두 분은 그것에 관해서는 진심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의 행보가 생각보다 좀 빨랐고요. 저 행보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요. 생각을 어떻게 이 들어볼 수 영향을 있을까요? 미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 일이 다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요. 과하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하게 행동하고 있다. 어떤 점이 과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인 나경원 전 의원만 말씀을 드리면 예. 불출마 선언을 할 때도 그 내용 자체는요. 출마 선언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당을 걱정하는. 그리고 억울하지만 내가 불출마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뭔가 비장한 정치인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무릎을 꿇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물러나지만 정치인 나경원은 언젠가 권투정리하겠다라는 저는 메시지로 봤는데 그리고 나서 전혀 이번 전당대회 안 하겠다고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죠. 예. 관여하지 않겠다. 물러나 있겠다. 했는데 김기현 후보 자체가 안철수 후보 그러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큰 어떤 선두 자리를 못 끌고 오니까 김나연대를 하면서 따지고 보면 도와라라는 어떤 메시지에 또 끌려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모 식당 앞에서 그 아주 표정이 너무 심각한 표정. 뭐 예를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정법원에서 끝나고 나오는 그런 표정이다. 예, 그런 얘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많습니다. 표정이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잘 웃는 분이에요. 잘 웃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잘 웃고 화나면 찡그리고 하시는 그런 감정 표현이 솔직한 분인데 그날 그 식당 앞에서의 모임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나를 두 번 죽이는구나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해지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끌려 나왔구나. 무슨 도살장에 끌려 나온 소처럼 나와서 손을 들어주는 꼴이다. 하니까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며칠이 또 지나서 지금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도하게 또 웃어요. 이게 뭐냐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도 그러고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인 나경원 자체가 이거밖에 안 돼도 있고 김기현 후보 이거 너무 연출된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인을 평가했을 때는 자존심 다 버렸구나. 첫 번째 보십시오. 나오지 마라. 물러나라 했더니 물러나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도와라 했더니 나와서 얼굴이 엄청 어두운 표정으로 돕는 척해요. 이제 뭡니까? 웃어라 하니까 나와서 웃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전당대회의 어떤 구도보다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뭐 나경원 전 의원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본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바뀌는 게 과연 소신 있는 정치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반면교사 삼을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김나 연대 익숙해지고는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은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색깔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뭐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로 공세를 받고 있고 그걸 의식해서인지 몇몇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뭐 이런 구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당시 뭐 책임을 져야 할 문제들을 책임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넘어왔다. 뭐 이런 발언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기에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 설득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심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셔서 어떤 당원들과 계속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전대를 위한 어떤 개인적인 그냥 쇼냐 또는 뭐 그냥 응급하게 얘기하는 어떤 대응의 어떤 그런 립 서비스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오로지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당내에 조직도 없고 또 당내에서 당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 않은 분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올 때는 저는 저 정도의 공격은 감내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방법이라든 전당대회에서 저거를 돌파하시면 네. 저는 뭐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또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게 당원들에게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지금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을 왔다 갔다 한 문제에 예. 대해서 뭐 철새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또 그런 이력에 본인이 한 줄을 더 보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들 아까 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서부대변인께서 굉장히 냉혹한 판단을 해주셨는데 정치인들 보면 부침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정치인의 큰 나중에 정치적 결과와 정치적 이력을 만드는 거지. 예. 사실 그 변화를 갖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뭐 민주당 안에서도 변화를 갖고 비판할 사람은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그런 비판과 어떤 본인의 소신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명분과 그것들이 어떤 대의를 갖고 충분히 자기를 만들어가고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느냐. 저는 그게 주안점이라고 보고 있고 예. 이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 늦게 합류한 안철수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면하고 있는 본인의 정치적 과제입니다. 예. 자, 지금 속보로는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위해서 국회로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잠시 뒤에는 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후보 4명을 가리는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이제 득표율이라던가 순위는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4인만이 발표가 되는데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앞에 1, 2위라고 해야 될까? 2명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해진 것 같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던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어제 왜 저희 지역에서는 그 여론 샘플 조사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게 도대체 누가한테 간 거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몰래 있을 받은 만큼. 거니까요.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받은 사람은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컷오프에서는 사실 그 6,000명의 샘플에 따라서 네. 어떤 답변이 나올지 지금 우리는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최근에 아주 뭐 3위를 이제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안철수 많았죠. 후보하고 골든 크로스를 하는 게 목표라고 예, 얘기를 예. 할 만큼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을까? 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된다면 굉장히 큰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 뭐 윤상현, 예, 황교안 또 조경태 의원들은 예. 오랜 당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바닥이 탄탄한 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한 2번인가요? 공천이 탈락돼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예. 그 지역에 그렇죠. 우리 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신 분들입니다. 뭐 조경태 의원도 사실 굉장한 그런 밭갈기로는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과연 이분들에게 고정 지지층들이 얼마나 이번 샘플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을까? 예, 그 아마 지지 세력들은 저는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얼마나 이번 조사에 그분들이 포함됐을까라는 게 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머지
2인. 3위, 4위. 김안천황. 지금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입니까? 순으로 될 것 예. 같고요. 예. 뭐 예측을 하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지금 저는 그 이 여론조사 추이에 나온 거에서 큰 차이는 안 보일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만 천하람 후보에 대한 어떤 컷오프 진입 예. 이게 이번 전당대회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살짝 엇갈리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아. 누가 전화를 받느냐에 따라 좀 살짝 달라질 수도 확정적으로 있다. 제가 얘기하면 위험하기는 한데 예. 제가 그냥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그 네 명 안에서 컷오프가 이루어질 공산이 큽니다. 곧 나오겠지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4명이 되면 네. 천하람 후보 자체가 이 전대판 자체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관전 포인트뿐만 아니라 표심의 향배도 달라질 것이고 결선 투표에서 천하람 후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가 이 2강 구조에서 큰 말하자면 지렛대 역할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컷오프 안에 천하람 후보가 들어온다는 자체만으로 네.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굉장히 크게 요동칠 공산이 있다. 물론 뭐 천하람 후보는 뭐 안철수 후보를 뛰어넘겠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예. 뭐 추격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관전 포인트를 보면 천하람 네. 후보를 이제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안철수 후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갑자기 왜 정책을 들고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느냐. 이제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요. 천하람 후보의 등장에서 나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냥 앉아서 어부지리를 했어요. 나경원 예. 후보가 나오면서 그거를 많이 그 표를 가져갔고요. 천하람 후보가 오면서 또 빠졌어요. 밀물과 썰물을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이삭 죽기를 할 곳은 윤신, 용산이구나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타겟팅하고 결국에는 메시지 튜닝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구도가 천하람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고 예. 당신까지도 흔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화면 왼쪽에 보여드리는 저 화면이 지금 국민의힘 중앙 당사인데요. 네. 곧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발표하는 브리프는 유흥수 단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어떤 후보가 이 당대표 후보 4인에 될지 최고위원도 13명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몇 명, 그러니까 어떤 인원들이 추려지게 될지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네. 아직 네. 나오진 않고 있어서요.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예. 네. 이 컷오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선거인단을 이제 배분을 해서 샘플을 만들었고요. 세계 여론조사 업체가 응답자를 만나서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마이크 안 나오네? 나오나?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전당대 본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3차 정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 경선 여론조사는 지난 2월 8일과 9일 양일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성원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선 진출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경선 결과가 본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발표는 당 대표 후보는 4사람, 최고위원 8사람, 청년 최고위원 4사람의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 대표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다음은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병민, 김용택,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봉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창 후보입니다. 봉경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후보자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선관위가 다음 달 8일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발표를 했는데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4명이 당대표 후보에 올랐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에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청년 최고위원 후보 11명이었는데 그중에 4인 나왔습니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일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이야기를 듣고 대담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천하람 후보의 약진이 대단하네요. 예, 저는 사실은 인기는 실감은 했지만 이 당원 샘플 안에서의 여론조사에서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사실은 조금 의심한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 결과를 보니까 이 돌풍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의힘의 정당이 굉장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 또 도전, 청년들의 도전이 이준석 대표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비판 또 어려움도 있지만 당대표의 어떤 범죄 사실이나 또 대선에 진 당대표를 어떤 큰 팬덤을 통해서 계속 끌고 가는 민주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기대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후보들이 좋은 정당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이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셨어요. 이제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겠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심이 당심으로 이어질 것인가예요. 근데 오늘 천하람 후보의 등장은 윤심, 용산에 말하자면은 지정이 당신과 일치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보면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태 위원장이죠.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천하람 후보의 등장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역동성을 갖게 해주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용산의 뜻대로 안 됐을 때 대통령이 급격한 힘이 빠지는 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13일부터 지역을 순회하면서 합동 연설회도 예정이 돼 있고요. 7회 있습니다. 방송 토론회도 5번 있는데요. 본경선 진출한 인원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까지 6인 중에 4인이 당대표 후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에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요. 청년 최고위원회는 김가람, 김정식, 이긴, 장해찬 후보가 올렸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